어머니, 이 3천만 원짜리 계산서는 어머니가 직접 내세요. 남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10년 가까이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객 150명이 지켜보는 시어머니 칠순잔치 앞에서 계산서를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부부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젊었을 때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사는 집에서 자랐어요. 외동딸이라 부족한 것 없이 컸고 그래서인지 사람 보는 눈에는 나름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딱 한 사람 앞에서 그 눈이 완전히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남편 도현 씨입니다. 남편을 만난 건 지인이 마련한 자리였어요. 3남매 중 둘째였고 첫인상부터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을 다 내주고 말았거든요. 문제는 상견례 자리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을 처음 뵀을 때 두 분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서윤아, 아빠가 살면서 본 사람 보는 눈 하나는 틀린 적이 없다. 저 집안은 밑 빠진 독이야. 너 며느리로 들어가면 평생 퍼주다 끝날 관상이야. 아빠, 그래도 도현 씨는 진짜 다정한 사람이에요. 다정한 거랑 그 집안 식구들이랑은 다른 문제야.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옆에 계시던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창밖만 보고 계셨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요즘 세상은 남편 보고 결혼하는 거지 그 집 식구들, 집안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요즘은 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도현 씨가 저를 얼마나 아껴주는지 그것만 눈에 들어오던 시기였죠. 결국 부모님 반대를 뿌리치고 저는 도현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시댁에서 도현 씨는 3남매 중 늘 뒷전이었던 자식이었죠. 아주버님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막내 시누이는 누뚱이 막내딸이라는 이유로 어머님 사랑을 독차지했고 도현 씨는 어릴 때부터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저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설마 그게 우리 부부 삶에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며느리로 들어간 뒤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은 저희 친정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오시더니 처음엔 안부를 묻는 척 하시다가 결국 본론은 늘 똑같았어요. 둘째야,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그러는데 너희는 사정이 낫잖니? 어머님, 이번 달 저희도 좀 빠듯한데 무슨 일 있으세요? 큰 일은 아니고 그냥 이번 달 좀 부탁하마. 형은 요즘 형편이 안 좋다더라. 네, 알겠어요, 어머님.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어요. 시부모님 형편이 어려우신가 보다. 며느리 된 도리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요구가 매달 반복되면서 저는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작 도현 씨한테 살가운 말 한마디 없으시면서 저한테만 돈 얘기를 꺼내신다는 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이게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 전화를 시작으로 어머님의 부탁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어요. 처음엔 10만원, 20만원이던 액수가 어느새 목돈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돈을 부탁하는 전화 어디에도 남편을 향한 안부는 없었고요. 며느리인 저한테만 전화가 왔어요. 남편한텐 말씀도 안 하시면서 며느리인 저에게만 전화가 와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매번 보내드렸죠.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그럴 때마다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그 차이는 더 선명해졌어요. 형님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부엌에 들어가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붙이고 남편 목까지 눈치를 보며 손을 놀렸죠. 전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울 때쯤 어머님이 부엌 쪽으로 고개를 내미셨습니다. 큰애야, 오늘은 힘들었지? 좀 쉬어라. 형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더니 웃으시면서 둘째 며느리는 손이 야무져서 보기가 좋아. 칭찬 같았지만 칭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결국 일은 혼자 다 하고 그 옆에서 형님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니까요. 설거지까지 다 끝내고 나서야 저는 겨우 식탁에 앉을 수 있었는데 그때 이미 다른 식구들은 배부르게 먹고 과일까지 다 먹은 뒤였어요. 가족 모임이 있던 날에는 더 노골적인 장면을 봤어요. 큰아주버님이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지나가듯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통장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며칠 뒤에 큰아주버님이 목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저도 우연히 전해 들었죠. 그런데 남편이 예전에 사업 초기 자금 때문에 힘들어할 때는 어머님이 너는 어릴 때부터 알아서 컸잖니. 그런 건 스스로 해결해야지. 다 컸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얘기를 저한테 옮기면서 그냥 그렇게 말하고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넘겨왔겠구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고 저 혼자 속으로 화가 나서 잠을 설쳤던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형제들끼리 뭔가를 결정할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가 어머님 병원 문제로 형제들이 모여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제 생각엔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검사도 더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데 큰아주버님이 말을 자르고 들어왔습니다. 그건 장남인 내가 알아서 정할게. 형, 그래도 제 얘기도 좀 들어봐요. 됐고, 어머니 모시는 건 내 몫이니까 네가 신경 안 써도 돼. 남편은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그 틈에 막내 신우이가 끼어들어서 화제를 돌려버렸어요. 오빠, 그것보다 나 이번에 남자친구 생겼는데 궁금하지 않아? 순식간에 분위기가 그쪽으로 넘어갔고 남편의 말은 그렇게 흐지부지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 표정만 살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그럴 때 속상하지 않아? 어릴 때부터 그랬어. 우리 집은 원래 그런 집이야. 그래도 매번 저렇게 넘어가는 거 보면 나는 속상한데 익숙해지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아왔으면 저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걸까 싶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그 순간마다 참았어요. 도현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이혼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 없다고 생각했고 며느리 된 도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붙잡았던 거죠. 게다가 남편 본인이 저렇게 담담하게 넘기는데 며느리인 제가 나서서 시비를 걸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저희 회사가 한창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라 시댁과 돈 문제로 시끄럽다는 소문이 거래처 귀에 들어가면 곤란했거든요.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댁 흉을 보고 다닌다는 말을 듣느니 차라리 이 정도는 조용히 참고 넘기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저 없이 저 집에서 혼자 저런 취급을 받게 두고 싶진 않았어요. 그게 제가 그 모든 순간을 삼키며 버텨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상견례 때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괜히 걱정만 더 끼쳐드릴까봐 입을 다물었던 거죠. 가끔 엄마가 전화로 시댁은 잘 지내니? 하고 물으실 때마다 저는 늘 잘 지낸다고 하고 웃어 넘겼죠. 그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때는 저도 알지 못했어요. 돈 문제도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뻔뻔해졌어요. 처음엔 10만원, 20만원이던 게 나중엔 100만원 단위로 훌쩍 뛰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큰아주버님 내외한테는 그런 부탁이 간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업 자금만 들어갔을 뿐이죠. 언젠가는 참다 못해 남편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형님네도 형편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항상 우리한테만 연락이 와? 글쎄, 형은 원래 어머니가 알아서 안 건드리시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왜 매번 건드리시는 건데? 남편은 대답 대신 그냥 한숨만 쉬었어요. 그 한숨 안에 얼마나 많은 체념이 들어있는지 저는 그 표정만 보고도 알 것 같았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죠.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차를 빼고 뒷정리를 하는 건 늘 남편 몫이었어요. 큰아주버님은 그 옆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머님은 그런 큰아주버님한테 눈길 한 번, 말 한 번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도 남편이 잠깐 앉아서 쉬려고 하면 어머님이 먼저 한마디 하셨어요. 둘째야, 저 짐도 옮겨야지.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쌓이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쌓인 걸 터뜨려야 할 남편은 언제나 묵묵히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너무 답답해서 저 혼자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화를 사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어머님 칠순이 다가왔어요. 어느 날 저녁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이번엔 우리 삼남매 다 같이 힘 합쳐서 어머님 칠순 제대로 해드리자. 호텔 잡아서 근사하게. 아, 그래요, 형님. 다 같이 준비하면 좋죠. 그럼 예약이랑 이런 건 동서가 좀 알아봐 줄래? 동서가 이런 거 잘하잖아. 나는 애들 학원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비용은 어떻게 나눠서 할까요? 그건 나중에 다 같이 얘기해서 정하면 되지. 일단 급한 것부터 알아봐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한테 그 얘기를 전했어요. 형님이 이번엔 삼남매가 같이 준비하재. 잘 됐지? 진짜? 형이 그런다고? 남편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도는 걸 보면서 저도 덩달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셋이 공평하게 준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님 말만 믿고 칠순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연회장을 알아보고 견적을 받고 메뉴를 정하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 되어 있었죠.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제가 이런 쪽에 좀 밝으니까 맡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준비가 진행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 담당자와 미팅을 잡을 때마다 형님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빠졌어요. 막내 신우이는 아예 연락조차 닿지 않았죠. 결국 연회장 답사도, 메뉴 시식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도, 계약금을 넣는 것도 다 저 혼자였습니다. 회사 일을 조정해가면서 평일 낮에 호텔을 오가느라 저는 그 몇 주 동안 제대로 쉰 날이 없었죠. 남편한테 걱정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야, 이거 진짜 우리 셋이 같이 준비하는 거 맞아?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더라고. 형이랑 동생이 좀 바빠서 그런가 보지. 꼭 같이 하겠지. 네가 좀 수고해줘. 근데 벌써 3번째 미팅인데 아무도 안 왔어. 이러다 나 혼자 다 떠안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어머니 칠순인데 둘 다 신경 안 쓰겠어? 조금만 더 지켜보자.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꽃 장식 업체를 정하는 것도, 답례품을 고르는 것도, 사회자를 섭외하는 것도 결국 다 제 몫이 되었죠. 문제는 하객 명단에서 터졌어요. 저는 처음에 가까운 친척들, 그러니까 5, 60명 선에서 조촐하게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시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윤아, 내가 동네 사람들이랑 계모임 친구들도 다 부르기로 했다. 우리 동네에서 내 칠순인데 번듯하게 해야지. 어머님, 그럼 인원이 많이 늘어날 텐데요. 뭐 어때? 넉넉하게 하면 되지. 150명 정도를 잡아라. 저는 순간 그를 의심했어요. 5, 60명에서 갑자기 150명이라니. 비용이 3배 가까이 뛰는 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형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얘기를 전했어요. 형님, 어머님이 하객을 150명으로 늘리자고 하시는데 이거 비용이 너무 커질 것 같아요. 어머,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어머님 뜻대로 해드려야지. 칠순인데. 그럼 비용 분담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아직 다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다 같이 얘기하자니까. 지금은 일단 진행부터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비용 얘기만 나오면 다들 슬쩍 말을 돌리는 게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호텔에서 최종 견적서를 받았는데 150명 기준으로 식대만 3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곧바로 가족 단체 채팅방에 견적서 사진을 올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형님, 이번 견적이 이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나눠서 부담할지 미리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참을 기다려도 답이 없다가 1시간쯤 지나서야 어머님한테서 짧은 답장이 왔어요. 일단 진행해라. 그날 가서 얘기하자. 아주버님과 막내 시누이는 그 메시지에 아예 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애써 불안을 억누르며 잔치 준비를 계속했죠. 그렇게 칠순 잔치가 다가왔어요.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졌고 150명이 넘는 하객들이 속속 도착했지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꽃장식을 확인하고 좌석표를 점검하고 사회자와 마지막 리허설까지 챙기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을 때는 이미 하객들 절반 이상이 도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연회가 시작되자 저는 어느새 구석 테이블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가족석에는 어머님을 중심으로 큰아주버님 내외와 그 아이들, 막내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두 칸 떨어진 곳에 남편과 단둘이 앉게 됐습니다. 가까이 있던 친척 한 분이 그 배치를 보고 의아한 듯 물었죠. 도연이, 너는 왜 저기 안 앉아 있어? 저기가 가족석이잖아. 아무도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고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어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다 준비했다는 영상을 틀었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 칠순을 위해서 특별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들 한번 봐주세요. 화면에는 어머님과 큰아주버님 가족의 사진들이 가득했고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감동했습니다. 그 영상 어디에도 남편과 저는 없었죠. 심지어 몇 년 전 가족여행 때 다 같이 찍었던 사진조차 저희 부부만 오려낸 것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막내 시누이 차례였어요. 시누이는 어머님 옆에 딱 붙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준비한 칠순 축하 하나 들어봐 주세요. 하객들 시선이 온통 그쪽으로 쏠렸고 어머님은 한바구음을 지으며 막내 손을 꼭 잡으셨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돌리며 이번엔 둘째 아드님 내외도 한 말씀 하시죠? 하고 권했지만 어머님이 손사래를 치며 말을 끊으셨어요. 아유, 시간 없어요. 다음 순서로 넘어갑시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씁쓸함을 삼켰죠. 정작 이 모든 걸 실무적으로 준비한 사람은 저였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는 제 이름도 남편 이름도 없었거든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척 어른이 저한테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다 준비했다며? 고생 많았겠어. 아니에요. 다들 같이 준비했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억울함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근처에 있던 친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를 힐끗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돈은 많은 집 딸이라는데 친정에서 배운 게 있나 모르겠어. 자리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에휴, 친정에서 뭘 가르친 건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가까이 있던 몇몇 친척들도 그 말을 들었는지 저를 힐끗거렸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찾아 주변을 둘러봤지만 남편은 큰아주버님 옆에서 사진을 찍느라 이쪽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 혼자 그 자리에 앉아서 옆에 친척분들, 지인분들 지켜보는 앞에서 투명인간이 된 기분으로 건져야 했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거울 앞에서 저는 제 얼굴이 얼마나 굳어있는지 그제야 알아챘어요. 숨을 몇 번 고르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가려는데 복도에서 형님과 막내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가 우연히 들렸어요. 언니, 오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라,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동서가 알아서 정리하겠지. 계약자 서명에 다 동서로 돼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췄어요. 동서네가 잘 산다면서 잘 살면 돈 좀 쓰겠지. 어떻게 똑같이 하려고 해? 지금까지 애써 눌러왔던 불안이 한꺼번에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리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연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호텔 직원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고객님, 최종 정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저는 호텔 직원을 따라 연회장 옆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내민 정산서에는 150명분 식대와 대관료, 부대 비용까지 합쳐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손에 든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객님, 결제는 어떻게 처리해 드릴까요? 예약 잡은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아, 제가 잠깐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산서를 들고 연회장으로 돌아가서 어머님을 찾았어요. 숨을 고르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꺼냈죠. 어머님, 정산 얘기가 나와서요. 오늘 이 비용은 어떻게 나눠서 처리할까요? 정산은 어떻게 할지 미리 형님과 시누이와 상의하려고 여러 번 연락했는데 그때마다 피하셔서 결국 말을 못했거든요.
어머님은 주변 하객들 눈치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친정 돈 썩어난다며? 이럴 때 둘째 며느리가 시원하게 한번 긁어야지.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친척들도 그 말을 들었는지 저를 힐끗거렸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끼면서도 애써 침착하게 다시 물었죠.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같이 부담하기로 하셨어요. 처음부터 3남매가 다 같이 준비하자고 하셨거든요. 어허, 지금 그런 걸 따질 때니 하객들 다 보는데. 그때 마침 형님과 큰아주버님을 찾았는데 두 사람은 어느새 자리에 없었어요. 막내 시누이한테 물어보니 화장실에 갔다는 대답만 돌아왔고 10분이 지나도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짜여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죠. 어머님, 이건 저 혼자 감당할 금액이 아니에요. 얘가 지금 시어머니 칠순자리에서 돈 몇 푼 가지고 이러니?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어머니, 돈 몇 푼이 아니라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걸 네가 좀 내라는 거 아니야. 친정이 그렇게 잘 살면서 자식도 너 하나니까 다 너한테 상속되잖아. 그깟 몇 푼 낸다고 이렇게 호들갑이야. 칠순을 한 번 하지 두 번 하니? 어머님, 이건 저 혼자 감당할 금액이 아니에요. 얘가 진짜 왜 이러니? 시어머니 칠순자리에서 돈 몇 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 얼른 결제하고 와. 돈 몇 푼이 아니라 3천만 원이라고요, 어머님. 그러니까 그걸 네가 좀 내라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화보다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어머님과 형님이 솔직하게 사정을 얘기하셨다면 저는 아마 이 돈을 다 냈을지도 몰라요.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그래도 잔치는 하고 싶다고, 며느리로서 한 번만 부탁한다고 하셨다면 저는 두말 없이 계좌이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3남매가 같이 준비하자고 약속해놓고 하객을 마음대로 150명까지 늘려놓고 정작 계산할 때 되니까 형님과 큰아주버님은 자리를 피하시고 저 혼자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였죠. 게다가 하객들 다 보는 앞에서 저를 돈만 하는 며느리처럼 친정까지 들먹이며 몰아세우기까지 하셨죠. 제가 화가 난 건 3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아니라 그 돈 뒤에 숨겨진 무시와 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굳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뒤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죠. 평소 같으면 이런 무시와 천대 속에서도 그냥 웃으며 넘겼을 사람이 이번에는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죠. 도연아, 너는 상관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제가 왜 상관을 안 해요? 제 아내한테 이러시는데. 남편은 정산서를 어머님 손에 가져다가 하객들을 향해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잠깐 제 얘기 좀 듣고 가주십시오. 저는 3남매 중 둘째입니다. 어릴 때부터 형이랑 동생 챙기느라 저는 늘 뒷전이었어요. 세뱃돈도 응원도 걱정도 저한테는 늘 없었죠. 그래도 저는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가족이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니까요. 그런데 제 아내한테까지 이러시는 건 못 참겠습니다. 저 하나 보고 이 집에 시집 왔는데 몇 년 동안 생활비 부탁도 잔치 준비도 전부 제 아내 혼자 떠맡았어요. 그런데 계산서 나오니까 형이랑 동생은 도망가고 어머니는 제 아내한테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시네요. 도연아, 너 지금 여기서 이러는 거 아니지? 아니요, 오늘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남편은 정산서를 어머님 앞으로 들여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3천만 원짜리 계산서 어머니가 직접 내세요.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니 뒤치다꺼리 안 합니다. 그러고는 정산서를 어머님 발밑에 던졌고 옆에 있던 상 모서리를 밀치며 그릇 몇 개가 요란하게 쏟아졌어요. 연회장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당황한 얼굴로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기댔죠. 그 순간 화장실에 갔다던 큰아주버님과 형님이 슬그머니 연회장 뒤쪽 문으로 들어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하객들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죠. 형은 삼남매 다 같이 준비하자고 해놓고 계산할 때 되니까 화장실로 숨었어? 지연이는 연락도 안 받고 큰아주버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막내 신우이는 고개를 푹 숙였죠. 남편은 저한테 손을 내밀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그만 가자. 이 집안하고 이제 끝이야, 나는. 저는 그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호텔 지배인이 다가와서 곤란한 표정으로 물었죠. 고객님, 정산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이대로면 저희 쪽에서도 곤란해서요. 아, 이 결제권은 저희 부부 아니라 저희 어머님 앞으로 해주시겠어요? 혹시 정산이 계속 미뤄지면 저희도 부득이하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네, 그건 저희 어머니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부로 이 집안 행사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라서요. 지배인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님과 큰아주버님 쪽을 번갈아 바라봤고 결국 정산 책임은 그 자리에 남은 시댁 식구들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셨고 큰아주버님은 하객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죠. 막내 신우이는 그 자리를 피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큰 이모부라는 분이 다가와서 어머님을 부축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제, 이럴 줄 알았어. 진작에 애들한테 좀 잘하지. 도연이를... 에휴. 그 말에 어머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기만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연회장을 나왔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잡은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지만요. 차에 타고 나서야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여보,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난 아직도 어머니 사랑이 그리웠나 봐. 아니야, 지금이라도 먼저 나서줘서 고마워.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10년 가까이 참아온 세월이 그 한마디로 부상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은 시동을 걸면서 저를 잠깐 돌아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며칠 어디 좀 다녀오자.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로? 당신 가고 싶은 곳 아무데나. 그날 밤 저희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캐리어부터 꺼냈습니다. 남편은 인터넷으로 급하게 항공권을 알아보더니 하와이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여보, 갑자기 하와이는 왜? 예전에 당신이 신혼여행 못 간 대신 가고 싶다고 했잖아. 지금이라도 가자. 그 말을 듣는데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예전에 지나가듯 흘렸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을 조금은 녹여줬죠. 다음날 아침 저희는 짐을 챙겨 곧장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오랜만에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와이에 도착해서 저희는 며칠 동안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지냈어요. 아침에는 바닷가를 걷고 낮에는 그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노을을 보면서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남편과 정말 오랜만에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편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남편도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를 하나씩 꺼내놓더라고요. 조금씩 홀가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나 때문에 당신이 참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하니까 미안하더라.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하면 되지.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 어머님한테서는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못됐다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죠. 큰아주버님과 막내 시누이도 뒤늦게 연락을 해왔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봐야 소용없어. 우리는 우리 가정 지키면서 살 거야.
그 뒤로 시댁 쪽은 연락이 자연스럽게 뜸해졌고, 오히려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진짜 부부다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예전보다 훨씬 자주 제 얘기에 귀를 기울였고, 저 역시 참는 대신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사 일도 예전보다 오히려 더 잘 풀렸어요.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쏟지 않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그만큼 일에도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가끔 주말이면 남편과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를 누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하와이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가끔 꺼내보면서 그날의 결심이 얼마나 잘한 선택이었는지 새삼 느끼곤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를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그 하루가 결국 저희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아, 칠순잔치는 어떻게 됐냐고요? 큰형님과 어머니의 모든 카드를 할부까지 해서 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카드 대금이 날아올 때마다 저희를 생각하시겠죠?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소중한 존재인 걸 잊지 마시고 자신부터, 우리 가족부터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